벨기에 브뤼셀 테러 사태로 또다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또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 한정됐던 국제 테러리즘이 세계 각 지역으로 분산화되면서 각국의 경제와 또 금융시장에 위험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또 테러 불황국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테러 사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테러 사태가 빈번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들어가 볼까요? 역시 오늘은 그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부 다른 그 변수보다도 테러 문제에서 많이 좌우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테러가 이 상시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자들이 그 학습 효과가 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럽이라든가 미국 증시 보면 또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테러에 따른 어떤 공포감 이런 것이 사람의 공포감이 급증돼 있으면은 네. 시장 자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증시에 또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테러는 인간의 가장 그 공포심을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가 지금은 세계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그 패텔 리스크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은 사실 그만큼 발생 빈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방송을 위해서 테러의 발생 건수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발생 건수를 보니까 대체로 그 국제 테러리즘의 그 역사를 볼 때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일반 1년에 연간 테러 건수가 한 5천 건 정도. 네. 이 정도에 발생했습니다는 2012년서부터는 테러 그 발생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서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2012년은 6,800건, 그 다음에 2013년에는 9,800건, 만 건이 육박됐죠. 네. 그리고 2014년서부터는 테러 역사상 만 건을 이상으로 급증한 추세가 2014년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4만 건수 테러로 인해서 3만 건을 웃도는 이렇게 되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계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도 테러리즘이 중대한 그 변수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여기 이제 터키와 브뤼셀과 벨기에에서 이탈한 그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올해 들어서는 호주라든가 그다음에 네.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테러가 발생했죠. 특별히 의미를 두는 것은 터키는 그 중동 지역에 속해 있는 이렇게 그 테러 발생이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벨기에 브뤼셀은 테러 역사상 보면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국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상 올해 들어서 테러 문제가 사실 세계 경제 입장에서 또다시 지금 저성장인데요. 저성장 부분에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가 미국, 유럽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테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테러가 발생하는 지역도 점점 더 이제 전 세계화 돼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사망자 수라든가 어떤 부상자 수와 관계없이 세계 테러 역사상 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쁜 네. 측면으로. 그런 측면에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12시부터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는데 오늘 더 일찍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세계 증시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왔더니 테러의 분류로 있습니다. 테러는 테러의 그 상습 지역, 그 다음에 잠복 요인은 불안 지역, 불안국이라고 하고 테러의 그로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그 안정지역인 그 청정국으로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테러는 빈도수에 따라서 상습국, 그 다음에 불안국, 청정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네. 그동안 그 테러 같은 경우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상습국에서 세계 전체 테러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 2011년 이전에 이렇게 보면 5개국에서 테러 상습국 5개국이 대체로 보면 이라크, 시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라크, 시리아에서 전 세계 테러의 한 60%를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사실 그 테러라 하면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세계 경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글로벌 증시의 테러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이후서부터는 테러가
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네. 그동안 그 테러의 청정국, 안정국으로 불렸던 여기 4개국이죠. 네. 캐나다, 호주, 벨기에, 덴마크 이런 지역에서 작년에는 충격이 됐었죠. 캐나다만큼 테러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캐나다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덴마크에서 청정국인데 덴마크에서 발생했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호주에서 발생했고 이번에 벨기에에서 발생했고 그래서 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테러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국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세계 테러 역사상 굉장히 큰 의미를 보이고 있다. 나쁜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글로벌화 돼가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좀 짚어주시죠. 네, 경제적 측면이 있고 정치적 측면이 있고 또 인권적인 측면이 있겠죠. 네. 이런 측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테러가 발생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크게 3대적이라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문제. 네. 뭐 소득이 감소하면 장애권도 소득이 감소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의 송지효 사장님께서 오늘 그 출연료를 좀 깎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기분 나쁘되겠죠. 그런 측면과 네.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사실상 가장 큰 테러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금융위기에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해수로 8년째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신규 고용시장에 그 참여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소득이 급감하는 상태에서 미래가 밝게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암울하게 보이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게임스열에서 내가 경제활동을 가는 게 이게 게임스열에서 센 게임이냐 인센 게임이냐 제정신 상태의 게임이냐 인센 미친 상태의 게임이냐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게임이냐 할 때는 사람이 그 배고픔에 시달리면 센에서 인센으로 미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데 가치 판단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 침체 문제, 세계경제 저성장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에서 실업 문제가 급증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청년 실업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테러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 빈부격차입니다. 금융위기의 빈부격차가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는 금리위기 극복에 돈 풀어, 금리 내려, 자산계층들은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청년 고용을 비롯해서 이 기득에서 위기를 발생하면 사실 그 가능한 새로운 신규 취업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꺼리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임금소득자 중산층 이하는 임금을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 풀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극복하고 자산시장을 뛰다 보니까 자산계층 더 소득이 증가하니까 네. 사실 소득의 그 편차가 심한 상태에서 사실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테러가 급증하는 경제적 측면의 3대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경제 위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랍해범 이후에 네.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혼란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집권자가 싫긴 싫지만은 네. 테러 발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다피라든가 이런 사람 장기 집권 그 사람들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테러라든가 이런 게 좀 축소시킨다 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페이퍼 내는 것을 이렇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간 20년, 30년 동안 이집트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데 장기 집권자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중심축이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실 뚜렷한 사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좀 국가의 통합력, 또 어떤 민정 간의 갈등적 통합력, 인정 간의 갈등의 통합력 이런 갈등이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테러가 급증하는 요인도 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인종차별 문제. 지금 네. 미국에서도 얼마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난민 문제가 있죠. 유럽의 그 난민을 비롯해서 이런 것이 대서방에 대한 어떤 정책 반감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파리에서 발생했고 이번에는 벨기에에 발생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서방과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글로벌 그 테러가
이제는 사건 빌성 발생건 들어보더라도 10,000건 이상 되고 사망자도 3만 건 이상 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던 이런 테러가 지금 네. 범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또 다른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SNS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테러 단체 간에 이제 연대화가 용이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테러가 급증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뭐 ISIL, IS 등 이제 급진 순위파들이 좀 이제 앞단에 서여 있겠죠. 눈에 띄게 이제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I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순위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지금 유가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이라크의 그 핵협상 타결 문제 이런 것 복합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사우디의 순위파의 사우디의 맹주를 네. 통해서 중동 지역 안트레식으로 갈렸던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2011년서부터 ISR 문제 급진 순위파돼요. 이게 2014년에는 IS로 바뀌었죠. 그래서 ISI는 레반트 지역, 네. 이슬람 레반트 지역의 이슬람 국가 연합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ISI인데 이게 2014년서부터는 이게 공격 타생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방가에 되면서 범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IS로 바뀐 거거든요. ISIL이 IS로 바뀐 게 2014년이거든요. 타겟 지역이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서방과의 갈등 문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문제 갈등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2013년에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무슨 변화냐면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이란에서 같은 경우는 로하니 정부가 이거 태어나고 로하니 정부가 태어나는 상태에서 이란이 핵협상 타결되는 시점에서 중동 지역 역학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위파의 맹주격에 해당되는 사우디가 아무래도 미국의 중동의 안테나식 관리의 중심, 안테나기 되기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란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아파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순위파가 굉장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서방에 대한 타겟이 맞춰지는 상태에서 네. ISIL이 IS 쪽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서방에 공격적으로 타격이 되다 보고 그동안 테러 청정 지역까지 이렇게 건드림에 따라서 IS가 결과적으로 보면 미 국무부에 이렇게 파악해 보면 이제는 IS 타겟에 서방 국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일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 국무부 파면 IS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62개국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연대가 얼마큼 강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IS의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가 그리고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이런 국가가 62개국가 됐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기주의 그다음에 사실상 국수주의가 상당히 움직임이 강화된 상태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서 또 분리연합 분리독립 문제 이런 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주의 국수주의가 기승전인 상태에서 IS 테러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62개의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IS 테러가 증시에 단순히 미치는 영향이 뭐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해서 IS 테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별거 네. 아닙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사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인류애가 가져가는 공포 문제 이런 걸 보면 사실 좀 그런 방송은 좀 지양했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이 IS의 테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인류에서 가장 공포가 되겠죠. 그래서 공포가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 국수주의, 이기주의가 기습을 부리는 가운데 62개 참여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적이다. 테러는 가장 큰 적이다. 네. 증시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미치는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IS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62개국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점점 더 좀 미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배경이 있을까요? 연계는 62개국 하지만 방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만 집단을 서방의 62개국의 연대를 한 데서 참여한다면 저거 못 잡을까 하는 시각이 되죠. 네. 지금 뭐 증강현실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에서 제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테러와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들 이렇게 보면 개미 한 마리도 움직이는 것도 포착할 수 있다 하는 그렇죠. 것이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인공위성 띄어서. 그럼요. 그리고 사람도 직접 되지 않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테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거 아주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증강현실 시대의 수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60백을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IS 용봉들 같은 거 왜 이렇게 잡지 못할까 하는 네. 이런 측면에 많은 의문을 시청자분도 제시할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 IS라든가 테러도 그러한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이게 2001년 9/11 사건, 2001년 9/11 사건에 그때 당시에 테러가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면 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테러의 조기경보 체제가 발전돼 있고 조기경보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에는 분명히 이걸 금방 잡았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왜 이렇게 세계 62개국이 사실 이게 IS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 잡힐까 하는 측면에서 네. 보면 일단은 서방 62개국의 과거처럼 이기주의 국수주의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직간접도 입장을 공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또 IS의 공조를 강하게 하면 다시 공격 대상이 돼서 그 나라 국민들의 네. 피해를 가질 가능성. 이번에 벨기에라든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행동에 나서는 많은 얘기지만 네. 실제 행동에 나서는 그 no action talk on이다 해서 나토 상태 이런 상태에서 사실 연계 움직임이 과거처럼 그 글로벌 공조 체제가 상당히 행동적인 측면에선 약화된 측면이 이렇게 연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IS 방지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IS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자 어떤 입장을 치면 네. IS에서 보면 분리되는 독립국가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네. 주민들 사이에 IS의 용병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테러 방지를 위해서 IS 용병들과 이렇게 용병들을 잡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피해가 될 때는 사실 IS 테러에 대한 어떤 서방의 공격 대응 문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 그런 네. 측면도 IS 테러를 쉽게 방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병 자체를 우리나라의 김구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청년 실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용병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 국민으로 귀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IS의 용병이라지만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것이 구별이 상당히 힘든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글로벌되는 측면에서는 역시 IS의 가장 큰 이렇게 정보 트랜스퍼에서 IS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전 세계 연계 움직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영토가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 전달 이게 이제 통제력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범세계에 내가 직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IS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조직의 어떤 훈령, 용병 이런 쪽에서 이런 쪽에 쉽게 통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테러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방지가 좀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네. 이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유세 페이퍼 논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적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또 전 세계적으로 IS 용병이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조달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IS 용병의 테러가 극단에 휘달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비용이 많이 축소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크게 치달는 게 아닌가 이게 더 위험할 수 오히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국제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IS 용병 2만 명을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 비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점령지의 세금은 좀 걷어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이 국가가 이슬람 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단일 국가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존립 조건인 국민들 영토라든가 주권의식의 국가 존립의 3대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갖춰져야 국가로 나오고 그것이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 조세라든가 이런 걸 걷어들일 수가 있는데요. 조세는 걷어들이긴 하지만 사실 조세가 주수단인 데서는 없습니다. 이게 이슬람 국가연합의 재원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슬람 용병이 역시 어떤 사람이든 이슬람 용병이 될 때는 나름대로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요 들어와라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 25평 보장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가는 측면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충분히 있어야
사실상 거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비용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뭐 유가가 고유가고 그래서 이 IS 용병들이 IS 용병의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유 판매 대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2014년 10월 고유가가 100달러 유지될 때는 대체로 보면 하루에 이것이 한 70만에서 160만 정도 배럴을 팔아가지고 여기 나오겠죠? 네. 80만에서 170만 정도 달러를 조달하는 네. 이런 쪽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달러, 40달러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자금난에 봉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 뭐 인진 납치 사건에 의해서 연간 한 5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그 재원 조달했던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참혹이 알면서 언론들이 협조를 하지 못하고 언론들이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 보도를 즉각 보도하는 게 IS 마케팅 전략에 오히려 휩싸이는 게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안 해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IS 용병의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이게 보도를 안 하거든요. 한국 언론들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참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거에는 국제 몸값을 네. 이렇게 해서 조달하는 측면이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S 그 용병들이 있잖아요. 자금난에 상당히 봉착하게 되고 최근에는 러시아도 가담, 미국도 가담해서 점령지가 IS 용병의 이슬람 국가 연합이니까 정전제 상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있었던 조세 문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문제도 상실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IS 용병들이 이제 집단 훈련을 하지 않고 각 본거지로 해서 다시, 당신네 네.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용병 활동을 해라 하는 측면. 그리고 IS 용병들이 봉급을 주거든요. 모르시죠? 봉급을 줍니다. 네, 봉급이 지금 50% 삭감한 상태거든요. 50% 삭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사람들 이런 IS 용병의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축소되면 따라서 이걸 그대로 있으면은 IS 용병 자체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자, 참소는 문제가 세계적인 언론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문화유산 파괴 쪽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참수다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본거지 국민들 용병을 해서 여기서 파리, 벨기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판명되겠습니다는 벨기에 국민들이 하는 건 나중에 판명되겠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벨기에 그 브레셀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네. 나중에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이전 방법보다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 의미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테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치라든지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오히려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뭐 이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앞으로 테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각종 그 경제 문제로 테러를 풀어가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논문을 좀 자막을 보면서 네, 양 PD께서 보도록 자막을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만 앞으로 테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요 요인들을 보면 시청자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루소 밀라노 대학 교수는 실업률과 테러는 비례관계가 있다. 아주 상관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업이 쉽게 풀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성장에다 지금의 산업 구조가 모바일이든가 뭔가 증강현실 산업의 수학 체증에 버치게 되니까 성장이 되더라도 설령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 창출 없는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결과 실업이 쉽게 이렇게 축소되지는 어려울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분의 답이 되겠죠. 그리고 미 나트머스의 골든사인섬은 특히 실업 중에서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 실업이 10%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실업률의 개념이 뭐 10다 네. 하더라도 12% 가지 않습니까? 스페인 것도 48%, 그리스 같은 게 5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전체 실업률보다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이거에 비례관계가 있다 하는 이런 거를 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당면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이 문제에서 테러가 낮아지는 식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감소되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린치대 교수, 이게 오스트리아 이렇게 대학입니다. 슈나이더 린치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니계사 비례관계다. 자, 네. 지니계사는 비수가 높으면 이렇게 불평등이라는 의미고, 세계도의 불균등이 소득의 불균등이 심해질수록 자 테러는 비례관계가 있다. 발생은 크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 실업, 청년 실업, 지니계수에 해당되는 소득의 불균형 문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이렇게 테러에 급증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테러 문제가 쉽게 이렇게 줄어들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것이 지금의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세계적인 이슈로 다룰 문제다 이렇게 해서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디스토피아 문제, 유토피아 반대된 네. 이 디스토피아 문제에서 테러를 가장 많이 먼저 거론했고 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앞으로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 사회가 돼서 이것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공조체를 만들어낼까 하는 측면이 하나의 그 큰 화두를 던졌거든요. 올해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됐습니다는 그렇죠. 4차 4차 산업혁명도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진행되더라도 소득의 불균등이라든가 이런 것,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급증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디스토피아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은 세계 그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북한과 또 한국의 경우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인 점을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테러 불황국이죠. 테러가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 간의 그 분리가 돼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 테러와 장기 집권자의 모습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본인 자신의 장기 가다피 같은 경우는 네. 테러 발생을 하는데 방지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결속력이 있다. 근데 이 젊은 이렇게 집권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한 유일하게 분단 국가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사실 테러에 어떻게 불황국으로 이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증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항상 지적적 위험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남북한 간에 무슨 조금 마찰하면 바로 얘기하는 것이 지적적 위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사실 이런 문제에서 결코 이렇게 동떨어지는 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남한과 북한, 특히 남한의 이런 독자적인 대응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에서는 사실 남한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간다면 지적적 위험을 그렇게 줄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문제는 네. 남한의 어떤 독자적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공조적으로 국제 공조 체제 틀 속에 국제 속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남북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단독 문제로 된다면 남한이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하든 간에 외국인들은 사실 그 안정감을 한국 투자에 간직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국제화될 때는 네. 국제화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인식 공조와 유엔의 안보리에 들어가 중국도 같이 인식을 공유해 러시아도 들어가 일본도 들어가 이런 측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공동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지적적 위험, 남북한 불안에 따른 지적적 위험 부분이 지적적 위험을 좀 증폭시키지 않는다. 안정감 있게 들어와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작년 이후에 외국인에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역시 남북한의 단독으로 강하게 하는 상태에서는 외국 자본이 이탈했던 모습이 되고 네. 이것이 올해 들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국제 공동사에서 들어가는 이런 정책에서 지적적 위험이 떨어지면서 다른 환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은 사람이 1,360원, 1,400원 갈까 엊그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150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요인도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테러 문제라든가 테러 문제 또 남북한 문제 지정학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는 있습니다는 이것이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국제 공조 틀 속에 이것을 가지고 와야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감소시키고 안정감 있게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처 방안까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